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다. 단순한 치안 문제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국제범죄 네트워크와 외교적 긴장이 얽혀 있다. 바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사건이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 남성이 관광을 위해 캄보디아를 찾았다. 평범한 여행자였고 그의 목적은 단지 낯선 풍경 속에서 잠시 휴식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지옥으로 변했다. 시아누크빌의 화려한 카지노 거리, 그곳에서 한국인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그는 어느 순간 함정에 빠졌다. 식당 문이 잠기고 낯선 이들이 둘러싸며 돈을 요구했다. 1만 달러의 몸값,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즉시 감금됐다. 발길질과 주먹질,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사흘을 버틴 그는 결국 또 다른 손에 넘겨졌다. 고슴도치라는 아이디를 쓰는 중국계 조선족,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통장을 거래하던 인물이었다. 인간이 상품처럼 팔려가는 현실. 그가 끌려간 곳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이었다. 처음에는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며 유혹했지만 그곳은 사실상 전자사기와 인신매매가 결합된 지옥이었다. 그는 곧 캄보디아 경찰의 급습 속에 발견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인 그가 구속됐다. 도마뱀과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유치장에서 35명의 죄수와 함께 지내야 했다. 감옥의 공간은 가로 4m, 세로 5m, 숨조차 막히는 밀실이었다. 그가 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 자신을 납치했던 중국인 3명은 체포된 직후 경찰서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네고 냉방이 되는 방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곧 풀려났다는 사실이었다. 돈이 법을 지배하는 세계, 그것이 지금의 캄보디아였다. 61일 동안의 감금, 굶주림, 폭행, 그리고 부패한 제도 속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움직이고 나서야 그는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한 말은 단 하나였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증언 이후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중국인 조직이 캄보디아 내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한 인신매매와 보이스피싱 네트워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인 피해자들 다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유인, 납치, 폭행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 범죄의 실체 뒤에는 중국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은 캄보디아 정부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다. 한국 언론은 이를 21세기의 신식 식민 범죄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국제범죄와 정치적 착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실체를 파헤쳐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이 납치된 장소의 배후에는 언제나 중국 조직이 존재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가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거대 사기 네트워크가 그 뿌리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의 자금 유입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권 투자제도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었다. 돈만 내면 누구든 캄보디아 시민이 될 수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중국의 전과자들이었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캄보디아 전역에 50개 이상의 사기 범죄 단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수도 푸놈펜과 시아누크빌 그리고 태국 국경 인근의 소도시들까지 범죄 단지들은 전역에 퍼져 있었다. 처음에는 카지노와 리조트 건설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인신매매가 얽혀 있었다. 특히 주목받는 조직이 바로 태자그룹이다. 이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납치, 살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제국이었다. 태자그룹의 회장 천지는 중국에서 태어나 캄보디아로 귀화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태자그룹을 세우고 불과 몇 년 만에 캄보디아 GDP의 10%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했다. 카지노, 리조트, 금융, 암호화폐,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연결이 있었다. 천지는 과거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이었고 지금은 훈센의 아들인 훈마네트 총리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캄보디아의 권력 핵심과 범죄 조직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다. 천지가 벌어들인 막대한 돈의 일부는 훈센 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다. 태자그룹이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단속은 없었다. 경찰은 오히려 보호막이 되었고 현지 관리들은 돈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그 결과 캄보디아의 GDP 중 약 40%가 범죄 산업에서 나온다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한 비극은 이런 구조의 희생이었다. 범죄자들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동안 피해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정부의 연락만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 사태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여행 경보를 발령하자 캄보디아 측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현지 관광업계는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라며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돌렸다.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를 감싸는 나라, 캄보디아는 그렇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까지 나서서 합동 대응팀을 꾸렸다. 10월 15일 고위급 관계자들이 직접 캄보디아로 향했다. 외교적 압박과 함께 국제공조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캄보디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세계 무대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동남아 각국이 주시하고 있었다.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 만들어낸 범죄 제국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반응은 빠르고 단호했다. 두 나라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를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닌 국제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태자그룹과 천주 회장이 중국 공산당에 자금 세탁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자 서방 국가들은 즉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영국 정부는 태자그룹과 관련된 레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진베이 그룹과 바이엑스,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의 모든 곳이 천주와 연결되어 있었다. 런던 중심부의 230억 원짜리 저택, 900억 원 규모의 오피스 건물, 17채의 아파트까지 천주의 부동산 자산이 즉시 동결됐다. 미국 법무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천주가 보유하고 있던 271개의 비트코인, 하나로 약 21조 원 상당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 사건으로 기록됐다. 미 재무부는 태자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며 천주 및 관련자 146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행했다. 하루 만에 40조 원이 증발했다. 천주의 자산 제국은 눈앞에서 무너졌다.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시작된 분노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번졌다. 미국, 영국,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자 캄보디아 정부는 비로소 긴장하기 시작했다. 푼센 가문과 천주의 관계가 드러나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이중적이었다. 겉으로는 협조를 약속했지만 속으로는 중국 자본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우리는 범죄의 피해자다. 캄보디아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자그룹의 범죄 단지를 단 한 번도 강제 폐쇄한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강경한 압박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10월 16일 0시부터 캄보디아 보호산 지역과 포이펫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아누크빌에는 3단계 출국 권고 경보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여행 경보가 아니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캄보디아 경제를 직접 겨냥한 강력한 경고였다. 캄보디아의 연간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30%에 달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이 찾던 나라가 단 하루 만에 텅 비었다. 현지 상점과 호텔은 문을 닫았고 카지노는 손님이 끊겼다. 대한민국의 분노가 현실의 경제적 타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범죄와 정치, 외교가 얽힌 복잡한 구조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국제 세력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움직였고 영국은 금융 루트를 차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와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제 세계의 시선이 캄보디아로 집중되었다. 작은 나라의 부패와 폭력이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캄보디아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천주가 이끄는 태자그룹의 자금이 막히자 정부와 군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천주의 돈으로 운영되던 경찰과 행정 조직이 마비되었고 중국계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푼센 가문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를 외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졌다.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대응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국군이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707특임대의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과거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여준 정밀한 구출작전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일부 의원들은
진해에서 출발한 이지스 구축함이 캄보디아 해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며 실제 작전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논의가 아니었다. 외교와 군사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경찰과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감지됐다.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진 것이다. 7월부터 이어져온 국경 충돌이 9월 말 다시 폭발했다. 양국 군대가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던지며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휴전은 있었지만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즉각 움직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 전용기를 타고 급파되었다. 그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휴전과 평화협정을 주도하기 위해 현지 외교팀을 구성했다. 동남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캄보디아의 행보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군대는 노후된 장비와 약한 공군력으로 사실상 무력한 상태였다. 전투기랑은 1차 세계대전 시기의 미국 제항공기 한 대가 전부였다. 이 때문에 국경지역에서는 매일 밤 태국 공군기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전투기 소리와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괴성에 시달리며 잠조차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태국이 의도적으로 벌이는 심리전이었다. 캄보디아의 불안을 이용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의 무능과 무력함을 세계에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우리는 피해자이며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제 캄보디아는 단순한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명확해졌다. 캄보디아의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중국 자본과 부패한 권력이 결합한 구조적 붕괴였다. 천주와 훈센 가문은 그 중심에 있었다.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범죄를 보호하는 시스템. 그 속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희생되었다. 한국 사회의 분노는 다시 한번 폭발했다. 언론은 연일 캄보디아의 실태를 고발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부모의 절규가 뉴스 화면을 뒤덮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24시간 긴급 연락망을 가동했고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긴급 귀국을 권고했다. 동시에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은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캄보디아 경제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시아누크빌의 카지노 거리와 리조트 단지들이 텅 비었다. 거리의 상인들은 한국 손님이 사라지자 하루 매출이 90% 줄었다고 토로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무책임과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 이상 캄보디아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사건을 중국 자본의 범죄적 확장으로 규정했다. 태자그룹과 훈센 가문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 인사들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캄보디아를 통한 중국의 불법 금융 루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한 의원은 캄보디아는 이제 제2의 홍콩이 아니라 범죄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직격했다. 영국 하원 역시 런던 부동산 시장에 흘러든 천지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대규모 금융조사를 착수했다. 이제 캄보디아의 운명은 외부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한국과 서방 국가의 공조 속에서 그들은 국제적 고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천지는 이미 도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현지 언론은 그가 중국 본토로 귀국해 시진핑 측근들과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외교적 반발을 보였다. 세계는 점점 더 냉각되어 갔다.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공식 문서에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방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여론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 목소리가 국회 앞을 메웠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남쪽 그리고 그 너머 캄보디아를 향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캄보디아 사태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는 한 이 부패의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다. 단 한 명의 자국민도 버리지 않겠다는 원칙.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0월 22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공식 발표를 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한 특별 임무단을 상시 운영하겠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외교 시스템의 변화였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서 자국민 안전망을 확립하겠다는 의미였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다. 정쟁이 사라지고 국민 보호라는 한 가지 목표로 단합했다. 언론은 이를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캄보디아의 범죄 구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부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 자본이 뿌리내린 부패의 사슬은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범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며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대응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이미 단순한 외교 분쟁의 범위를 넘어섰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감돌고 있었다. 패자그룹의 잔당들은 숨어서 움직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은 단속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부패한 체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피해자만은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청년들은 부패한 정치와 중국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우리의 나라를 되찾자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작은 나라의 분노였다. 한 국민의 고통이 외면되지 않았고 그 외침이 세계를 움직였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증명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더 이상 범죄의 안식처로 두지 않기로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개입했고 동남아 국가연합은 범죄단지 폐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천재의 이름은 국제지명수배 목록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 생명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신념이었다. 이제 세상은 알고 있다. 한 번 건드리면 끝까지 추적하는 나라.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협에도 맞서는 나라.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